사단법인 일두 기념사업회는 2022년 일두 아카데미를 2022년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두 선생의 사상과 유교 문화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7일 오전 9시부터 정순호 사무국장의 사회로 김윤수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첫 순서로 동양 신화 속의 산이란 주제로 정재서 이대 중문과 교수가 2시간 동안 산악 숭배, 초월자에 대한 상상, 낙원에 대한 상상 등으로 나누어 강연하였다. 이어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부터는 일두와 경학이라는 주제로 이광호 연세대 명예교수가 행장에 드러나는 일두 선생의 경학, 추존과 제문에 드러나는 일두의 철학과 사상, 대학과 중용의 내용은 무엇인가, 과학과 유학과의 관계, 대학과 중용의 관계, 대학과 중용의 차이, 대학과 중용의 상보적 이해, 대학의 지선과 중용의 도, 대학의 경물 취지, 성의, 정심, 수심과 중용의 명선, 성신, 대학의 명명덕, 친민과 중용의 성기와 성물, 대학의 평천화와 중용의 구경 등으로 나누어 2시간 동안 강연하였다. 둘째 날인 8일에도 역시 오전 9시 30분부터 인문학과 선비정신이란 주제로 강신용 경상대 명예교수가 강연하고 오후 1시부터는 일두와 전통문화란 주제로 박홍식 전통문화연구회 회장이 강연하며 마무리하였다. 셋째 날인 9일에도 9시 30분부터 김윤수 이사장이 일두와 함양의 한문학이란 주제로 정분전에 대해 설명하면서 조선 세종, 문종, 단종 때 문신인 정분은 정치적 수완과 권력 탐욕에 대한 관심이 없고 문신으로는 드물게 토목 건축에 뛰어난 관리 능력을 발휘했다며 자는 자유, 호는 애일당, 시호는 충장, 본관은 진주라고 말했다. 이어 경남 향토사 연구회의 함양 학술대회 개회식에서 강용수 경남 향토사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진병영 함양 군수가 축사를 하며 간단한 식을 마치고 강용수 경남 향토사 이사장이 함양의 유교 문화와 일두라는 주제로 강연한 후 강창원 창원시 사료조사위원이 경남의 불길 봉수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오전 시간을 마무리하였다. 계속해서 오후 1시부터는 우청 정병조의 수필 세계란 주제로 최원현 한국수필가협회 이사장이 강연하는 중간중간에 정병조 선생의 사위가 그의 시를 낭독하기도 하면서 일두 선비 아카데미는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다. 네, 이어서 바로 아침에 예고드린 대로 국악 감상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판소리를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었기는 하셨는데 직접 들어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을 해주신 서돌수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돌수 선생님은 우리 함양의 마천 강천마을에서 태어나셔서 함양중학교와 진주교대를 졸업하시고 40여 년간 교직에 몸담으시다가 2015년 금방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이분 교직에 있을 때부터 상당히 까맣게
관심을 많으셨고, 특히 그 교원 연대에서 판소리 부분 1등으로 하셨고, 마산 가고파 축제 전국 시조창 대회에서 대상 장원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진주시조회관 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시조창 이미시고 판소리名창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서도 선생님을 모셔서 판소리 춘향가 중 오리전 이별 대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비난이 덕담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에 어디안에 출입하랴 멀원자 가까울 근자 백일행자 올레자 출입왕내 헐지라도 노중에 쌀더제 천국 통으로 가면 제수소왕 서로 가면 망고복덕 북으로 가면 수명장수 남으로 가시면 손형투 동서사방에 흩어진 재물을 무지개 빨로 휘어나가 성이빨로 낚으다가 여러분께 전번이 일만사가 소원만 성취로 우려 축원합니다. 저는 전문 소리꾼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좋아서 조금 했는데 우리 정순호 교장선생님께서 오늘 한 곡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금 노래를 내리고 있습니다. 원래 소리를 하는 것은 고수도 함께 따라야 하고 하는데 저는 전문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의 그 무릎 장단 으로 단소리 해볼까 합니다. 그냥 서툴지만 예쁘게 받으세요. 아이고 시어머니님, 아이고 사토께서 지금 통일님을 찾느라고 동문이 발딱 뒤집어져서 어서 좀 갑시다. 도련님 하늘로서 방자 따라가신 후에 춘향이 허망하여 향단아 술상 하나 차려라. 도련님 가시는 뒤 오리정에 나가 술이나 한잔 드려보자. 얼쑤! 술상 차려 향단 들려 없애우로 오리전 농림 숲을 울며 불며 나가면서 치맛자라 그러다가 눈물 흔적을 씻으면서 장미 땅
옆에다 놓고 두 다리를 쭉 펼치고 정강이를 문지르며 아이고 어쩔까나 이팔 청춘 젊은이 서방 이별이 웬일이며 독수공방 어이 살고 내가 이 사지를 말고 도련님 말고 비에 몸을 메어서 죽고 지고 내 행차 나온다 내 행차 나오려고 일초일초 삼초일째 나발은 흥양 쌍교를 누르니 도교를 누르니 쌍교도교 나온다 마루명망 좌우나루니 쌍교 옹야야 구름같이 나오나니 그 일을 바라보니 그때의 노래는 비룡같은 노새 등에 둥그레 시올라 앉아 세상만만 사람 모양으로 훌쩍 울고 나오나니 농림숲을 남도하니 오는 소리가 귀에 언뜻 들리거나 이 방자야 저른이 분명 코 충만이 오르나 잠깐 가서 보고 오너라 방자 청청 다녀오더니만 어따 우르는디 우르는디 야 이놈아 누가 그렇게 온단 말이냐 누가 그렇게 울 사람이 있겠어 춘향이가 나와서 지랄 대빨이나 파놓고 머리를 쥐어뜯어놓고 울는디 사람 치고는 못 보겠습니다. 도련님이 기가 막혀 말 아래 급히 내려 달려들어 춘향목을 부여안고 아이고 춘향아 네가 처연실에 앉아 잘까라고 말하여도 내 간장이 녹을 텐디 향도 미그리 쭉 부러진 데서 내가 울음이 웬일이냐 춘향이 기가 막혀 도련님 참으로 가시오그려 나를 아주 죽여 이 자리에 묻고 가면 영영이
이별이 되지만 살려두고 못 가리다 향단아 예 술상이 가져내라 수 한 잔을 부어들고 예수 도련님 약주 잡수 금일성군 수진 취니 소리나 한잔 잡수시오 도련님이 잔을 들고 두 눈에 눈물이 뜨끈이 매끈이 천하에 못 먹을 소리로다 합한 주는 먹으려니와 이별하자 주는 술을 내가 먹고 살아서 무엇들이 이삼배를 자신 후에 충하기 지원벗어 도련님께 올리면서 예수 도련님 지원받으러 여자의 고든 절개는 지환빛과 같은지라 날 반드시 두고 보소서 오냐 춘향아 오지 마라 지환을 받아들고 대모 석경을 내어주며 장부의 맑은 마음은 금빛과 같은지라 이타이다 모든 종들 변할리가 이끌느냐 말은 가자 내 굽을 치면 님은 꼭 붙들고 아니 넌내 예, 제가 목요일에 와서 앵콜까지 안 하고 하면 안 되겠지요. 이 자리에 시조차는 너무 재미가 없고요. 당가 사칠가 잘 아시죠? 예, 사칠가. 네. 이상여상 꽃이 피니 북민코봄이로 흐나 봄 찾아와 끝나는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이니 오늘 백발 한심 떠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흔들 쓸 때 있나 고마웠다가 갈라거든 가더라 내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방초 승화시라 옛부터 이어있고 여름이 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상품 여름
해도 제절에 꽃피지 않는 황국 단풍도 없던고 가을이냐고 겨울이 돌아오면 남목한천 찬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은생아 깨고 보면은 월백 설백 천지의 크기 모두가 백번 것이로구나 무정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늘어지면은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어하 세상 번님네들 이내 한 말을 들어보소 인간이 모두가 80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 단 40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은 북망산천녀 흑이로구나 사후에 만반진수는 풀려 생전에 일개주만 또 못하느니라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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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말아라 아까운 청춘들이 다 늙는다 세워라 가지 마라 가는 세월 어쩔 거나 늘어진 개수나무 끝끝소리에다 대랑대랑 매달아놓고 굽고 푸식하는 놈과 동업으로 흐는 놈과 형제 화원 못하는 놈 차례로 잡아다가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번님네들 한 잔 더 먹소 그만 먹게 하면서 그들은 그리고 놀아보세요. 네, 오후 강의를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요. 이제 오후에 강의를 해주신 이강호 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집에 올라가겠어요. 이강호 박사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시고 또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박사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퇴직을 하셔가지고 국제회계학 연구회 회장 역임하고 계십니다. 도산서 회계학연구원 공동 제10회 회계학 술상을 수상을 하셨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저서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훌륭한 강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전에는
우리 정재서 교수님이 아마 그 신화와 관련돼 가지고 아주 재미난 발표를 해주셨고, 또 우리 듣기 좋은 우리 판소리 창을 해주셨고, 근데 오후의 주제는 이제 일두 선생님과 경학입니다. 경학. 아마 일두 선생님이 아마 그 일두 선생님이라는 이름을 남기시고, 그리고 후일을 존경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은 일두 선생의 경학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조선조 초기에 그야말로 경학을 이제 일찍 공부를 하시고 또 실천을 하시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오현으로 이렇게 문묘에 배양이 되시고 조선시대에 있어서 이제 유교가 우리 국교이던 시대에 오현으로 우리가 봉사가 됐다고 하는 굉장한 그 국가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그 지위에 이를 얻으신 겁니다. 한데 우리가 한 100여 년 전에 우리가 서양 문명이 들어오고, 그리고 서양의 학문을 배우고 이러면서 유교가 우리 사회에서 이제 비판이 되고, 그리고 비판을 넘어서 이제 뭐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고, 그리고 서양의 학문이 들어오고 하면서 과연 유교가 무엇이냐, 또 일도쌤이 하시던 도학, 우리가 이제 그 도학의 그 서성으로서 이제 봉사가 됐는데, 도학이 무엇이냐, 이런 문제가 이제 현재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게 되어버렸습니다. 저 자신 서양 철학을 공부하다가 서양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서양 철학에서 이제 하고 있는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현대 서양의 과학을 발달시킨 그런 그 이론의 기초를 제공하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철학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고, 현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철학이 할 일이 별로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철학을 통해서 뭔가 진리를 알겠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고등학교 2학년부터 쭉 했는데, 대학 철학과 가니까 철학과 교수들이 철학은 진리 아는 게 아니다, 그거는 뭐 옛날 사람들이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건세 이후에 와서는 그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과학이 하는 것이다. 자네가 뭐 마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심리학과를 공부하고, 자연의 이법에 알고 싶으면 물리학을 하든가 해라. 그래가지고 모든 인식은 철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하는 것이다. 그럼 철학은 뭐합니까? 하니까 철학은 뭐 옛날 철학자들이 공부한 철학사 공부나 하고, 그리고 인간이 이제 언어를 사용하니까 언어의 교통정리를 하고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이런 것이 철학이 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제가 철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 이상을 전혀 뭐 우리가 이제 서양 철학을 통해서는 실현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한 10년 공부를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향교에 찾아가서 이제 대학 중용을 배웠는데, 중용을 배우면서 아주 그냥 딱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인간이 그야말로 삶을 통해서, 알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진리를 알 수가 있고, 그 진리를 알면은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중용을 통해서 알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서양 철학에서 이제 동양 철학으로 바꿨습니다. 막상 동양 철학을 시작하고 나니까
엄청난 또 절벽이 있어요. 대학 철학하려면 제일 먼저 공부를 뭐 해야 됩니까? 한자. 뭐 천자문부터 시작해서 한자, 한문, 뭐 한자도 하여튼 뭐 몇만 자 되니까 많고, 거기다가 한문이라고 하는 또 문장이 또 쉽지가 않고, 해가지고 한국 고전 번역원에 가서 이제 한 4년을 그냥 배웠고, 태동 고전 연구소라는 데 가서 한 5년을 배우고, 한 9년을 이제 한문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제가 한 25년 가까이 서당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유학을 전공을 바꿨는데, 바꾸긴 했지만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서양철학에서 배운 거 너무나 달라가지고 이걸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든 논문을 쓰고 석사학위를 따고 박사학위를 따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일 먼저 부딪힌 문제가 유학이라는 학문처럼 학이라는 글자를 좋아하는 게 좀 드뭅니다. 유학은 그 제목 자체가 유학이죠. 유교하면 종교가지 아닙니다. 유교할 때 교가 종교 교조가 아니고 가르칠 교자예요. 유학은 교학 사상 해가지고, 유학은 배우는 입장에서 얘기할 때 유학이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얘기하면 유교고, 유교학 사상이다 해서 유교라고 해서 그게 종교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유학이라고 하는 사상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학문을 제목으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릴 때는 소학을 가르치고, 또 이제 성인이 되면 대학을 가르치고, 다 학입니다. 다 학. 그리고 뭐로 딱 펼치면 학위 시섭지 구령여로 뭐 학입니다. 이렇게 학자가 많이 나오고, 그런데 건대 와가지고 우리가 서양의 학문이 들어오고 나서 서양 학문이 사용하는 학문의 개념과 유학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너무 다른 다 느끼시죠? 다 느끼시죠? 지금 초등학교 때 시작해가지고 뭐 대학 거쳐서 석사, 박사 서면 이제 엄청난 우리가 이제 학문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박사가 되고 하는데, 현대 학문이라고 하는 건 뭐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학문 속에 유학이 들어갈 자리가 찾기 어렵습니다. 유학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과연 도대체 유학이라는 학이 또 유학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학문이라는 용어도 많이 씁니다. 유학에서. 도대체 이 학문이 어떻게 된 학문이냐? 어떻게 된 학문이냐? 이런 문제 해가지고 지금 제가 1975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50년이 다 돼갑니다. 아직까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양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학문은 사실에 대한 학문입니다. 사실에 대한 인식. 우리가 물리학은 물질의 이법에 대한 물질의 이법, 물질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연구하는 학문. 뭐 식물학 하면은 식물의 어떤 그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 뭐 많고 많은 학문이 있습니다. 많은 학문이 다 어떤 그 학문이 지향하는 대상 세계의 법칙들을 연구하는 어떤 사실 인식적인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학은 어떤 사실을 연구합니까?
유학은 어떤 사실을 연구하죠? 아버지가 뭔지 탐구하는 거, 자식이 뭔지 탐구하는 거, 이런 학문 아니죠. 도대체 유학이 탐구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바로 제가 하는 제목이 이제 일도 선생과 경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광스럽게 세 번째 올려놨습니다. 일도 선생의 경학을 세 번째 강의를 하게 되는데, 제일 첫 때는 이제 일도 선생의 어떤 전체 생을 통해서 일도 선생의 취향이 무엇이냐, 뭐 이런 걸 제가 발표를 드렸고, 지난해에는 일도 선생의 유직과 속집 속에 있는 어떤 경학에 대한 내용, 이런 걸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도 선생이 뭐 유학자라고 하는 건 누구나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또 유학자 중에서도 일도 선생은 도학을 하셨다, 도학자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학이라 하면은 유학은 뭘 추구하느냐? 사실에 대한 걸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이루어져 있는 것. 사사성경 보면은 어떤 사실을 더 자세히 인식하고 더 자세히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기 힘듭니다. 그렇지? 유학은 이제 바로 공자께서 좋은 운동은 석사가 아니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아마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우리가 이제 또 밑에 어르신들로부터 아마 도자 들어간 도리, 도덕 하는 얘기, 도자 들어간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유학의 문제의식은 도를 아는 데 있습니다. 도를 아는 데 있습니다. 근데 유학에서 얘기한 돈은 뭐냐? 유학에서 얘기한 돈을 쉽게 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사람 되는 길입니다. 네, 도하면은 도리,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자식이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는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함이라고 하는 것을 최고의 문제의식으로 삼는 학문이 유학입니다. 다른 모든 학문들은 사실을 알기 위한 학문인데, 이거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냐 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학문입니다. 바로 오늘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지만, 과학이 발달할수록 가치의 문제를 학문 영역에 자꾸 밀려났습니다. 지금 과학자들은 가치 문제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폭탄을 만들긴 하지만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얘기는 하지 못합니다. 과연 인간에게 마땅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생기는 것이고,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인가? 이런 것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게 유학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런 문제의식이 제일 하여튼 텍스트는 오늘 안 보셔도 좋습니다. 텍스트 안 보셔도 하여튼 경학, 일도 선생의 경학, 여기 대학 중심으로 합니다만 도대체 경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유학의 문제의식이 제일 처음 어디 생겼느냐?
유학의 제일 처음 문제의식이 윤집 기중 정서 시작됩니다. 윤집 기중 아마 세계 보면은 윤은 진실하게 믿음직하게 이런 얘기입니다. 집은 잡을 집자고 기는 그 기자고 중은 가운데 중이죠. 그 중을 진실되게 잡으라. 그 중을 진실되게 잡으라. 이것이 유학 경전 속에 나오는 최초의 유학의 과제였습니다. 이 말을 한 분은 바로 유학에서 가장 존경하는 연임금. 연임금이라는 분이 이제 평생 정치를 하고 후기자를 물색을 해가지고 그 후기자로 찾은 사람 누구죠? 네, 순임금을 찾았습니다. 연임금이 순임금을 찾아가지고 왕위를 전수하면서 저 네 글자를 줍니다. 그 중을 잘 잡아라. 그 중을 잘 잡아라. 그 중이라고 하는 건 사실적인 중이 아닙니다. 그치? 사실 판단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려면 뭐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현상 속에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중을 잘 잡아라. 중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지나침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상태. 지나침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상태를 잘 잡아서 정치를 해라. 바로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하느냐, 지나침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상태로 어떤 사태를 해결하고 사태를 이끌고 정치를 그렇게 해라. 그래서 바로 이제 기중 네 글자 내주는데 아마 이거는 아마 뭐 오늘 날이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마 손자나 자녀분들에게 뭐 훈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지? 윤집 기중하는 삶을 살아라. 뭐 이런 얘기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윤집 기중하는 것이 삶의 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중을 잘 지키는 것이 삶의 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문제로 시작된 게 유학입니다. 근데 이제 이 윤집 기중이라고 했는데 어디 이제 윤집 기중 네 글자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나 할아버지 들으면은 어떻게 사는 방법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 네 글자만 들으면 뭐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일단 좀 도움 될 겁니다, 그지? 조금만 아마 계속 우리가 반성하고 뭔가 가불급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려고 노력을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한데 이제 우리가 유학의 그 이상은 굉장히 높습니다. 유학은 우리가 처음 시작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상 정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적인 정치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뭐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뭐 10위 안에 들어가고 과학 기술도 10위 안에 들어가고 문화적인 영역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한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치는 뭐 아직 세계 등수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 못 들어가봤습니다. 정치는 아직 뭐 중진국을 면하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게 윤리 기준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정치 철학입니다. 정치 철학이 삶의 철학인데, 요가 순한테 이 네 글자를 전해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순 다음에 순이 또 이제 정치를 또 하다가 이 당시 분들은 다 100년 넘게 살았어요. 연임금도 100년 넘게 살았고, 순임금도 100년 넘게 살고, 그 다음 우임금도 100년 넘게 삽니다. 근데 이제 순임금이 우임금한테 이제 왕위를 전하는데, 네 글자 가지고 해서는 이제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글자가 늘어납니다. 땡기면 글자 그리고 간건 뒤로 안 가르치는 그 순임금이 이제 우임금한테 전할 때는 저렇게 16글자로 늘어났습니다. 16글자로 늘어납니다. 보면은 인심은 유비하고 도심은 유미하니 유정유일해야만 연집걸중을 할 수가 있다. 아마 이제 기재를 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기자나 벌자나 의미가 동일합니다. 기자와 벌자가 의미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자가 인심유의, 도심유미, 유정유일, 연집걸중 해가지고 유자가 4번 들어가 있는데, 유자는 뭐 이제 의미상으로 뭐 오직 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조서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조서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바로 죄송하지만 칠판을 앞으로 좀 당겨주시겠습니까? 네, 도움 됩니까? 바로 우임금한테 연집기종 이 4글자를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앞에 12글자가 붙었는데, 바로 그 중을 잘 잡으라 하는 숙제를 풀기 위해서 마음의 문제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현대 모든 학문은 사실 대상에 대한 인식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게 현대 학문인데, 여기는 삶의 도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마음의 문제가 전제를 들어갑니다. 바로 인간의 마음은 오직 위태롭고, 사람의 마음은 오직 위태롭고, 도의 마음은 오직 엄미하다.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사람의 마음, 뭐 여기 대해서는 뭐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지? 우리가 인간으로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위태롭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사람의 존재가
그야말로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몸도 있고 세상 모든 것을 보면서 뭐 하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그렇지? 가지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사람 마음은 뭔가 욕망에 빠지기 쉽고 위태롭다. 뭐 동의할 수가 있겠죠. 그죠? 사람 마음은 위태롭다. 뭐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도심은 엄비하다. 도심은 엄비하다. 도심이 뭘까요? 바로 일도생 및 바로 문묘에 배양된 것은 도학자로서 배양된 겁니다. 도에 대한 답을 알고 도에 대한 답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학은 도를 지향하고 있는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도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죠? 마땅한 삶이다.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삶이다. 하는데 우리가 인간에게 인간적인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동의할 수가 있는데 우리 속에 마땅한 삶을 지향하는 마음이 있느냐? 인간 속에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해. 이런 거를 자발적으로 우러나온 마음이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인간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동의를 하시면은 유학을 하기 쉽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뭔가 요즘 말하는 양심, 뭐 착한 마음, 이런 마음이 뭔가 안에 있는 게 느껴진다. 이러면 우리 일도생 공부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야. 인간은 뭐 동물일 뿐이야. 이기적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유학을 보면서 서두에서부터 막혀가지고 엄청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인간에게 도를 지향하는 마음,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욕망이 많지만 욕심이 위태롭고 많지만 뭔가 욕심을 조절해서 조절할 줄 알고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동의하면 그 다음에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은 위태롭고 도를 지향하는 마음이 있긴 있는데 이게 엄비해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잡기도 힘들고 실천하기도 힘들고 아마 우임금 및 수리복기에 이 정도는 아는 사람이라고 본 거지요. 이제는 이거는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인간 마음에 대한 사실적인 해명입니다. 바로 인심은 유의하고 도심은 유미하고 이거는 바로 인간의 마음에 대한 사실적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인간 마음의 양면성, 인간 마음의 이중성 있어가지고 거기서 학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학문이 시작되는데 어떤 학문이냐? 도학이 시작됩니다. 바로 도심을 찾고 도심을 키우고 도심에 따르고 이런 학문이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도학입니다. 그게 바로 도학입니다.
그러니까 도학하면 엄청나게 어렵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딱 이렇게 우리가 출발 시작해가지고 하면은 개념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냐. 1점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으면 이 두 가지 마음이 살아가면서 함께 드러나는 거예요. 뭐 앞에 하여튼 사람은 두 사람 있는데 뭐 마음이 10개가 있다. 뭐 그냥 아무도 없으면은 10개 내가 다 가지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은 당연히 5명이면 2개씩 나눠 먹어야지. 그러면 도심을 어기지 않은 거예요. 도심에 따른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저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욕심대로 하면 내가 다 가진 수가 있고 도심대로 하면은 뭔가 공평하게 판단해서 공평하게 나누어서 서로 함께 해야 되고 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항상 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유전 어떤 사태에 임했을 때 내 마음이 움직이는데 이 마음이 도심은 어떻게 요구하고 있고 인심은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마음이 지금 인심 쪽으로 가고 있는지 도심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항상 정밀하게 살펴라. 유정 정밀하게 살펴라는 겁니다. 바로 유정은 지혜 문제. 바로 이제 어떤 사태 속에서 사태에 만나서 내 마음이 움직일 때 이 마음이 도대체 인심적으로 얼마나 가 있고 도심적으로 얼마나 가 있는지 정밀하게 잘 살펴서 자기 마음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유정입니다. 그 다음에 유의는 이제 바로 인심과 도심이 구별되었으면은 도심을 한결같이 따르라는 겁니다. 도심을 한결같이 지키라는 겁니다. 바로 도심은 바로 공정한 판단을 하고 공적인 판단을 하니까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이게 핵유일의 문제가 핵의 문제입니다. 바로 어떤 사태 속에서 바로 자기 마음을 살펴가지고 인심인지 도심인지를 구별해가지고 도심을 한결같이 지키는 것이 행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결과로 윤리결정이 가능하다. 과불급이 없는 중을 실천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 같은 유학의 출발이고 유학적 사유의 기본입니다.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질문을 해요. 어렵지 않죠? 이게 어렵지 않으면 그 다음에 사실 어렵지 않은 겁니다. 뭐 하여튼 유학의 문제의식은 바로 인심유의, 도심유의, 유정유의, 연직결정을 시작해서 또 이 4글자로 생각도 해보고 16글자로 생각해보고
이것이 명확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뭐 대학 중용 노동행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대 학문하고 막 뒤섞여가지고 얘기하면서 뭐가 뭔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바로 현대 학문은 바로 사실의 학문이고 정보의 학문입니다. 우리가 핸드폰 키면은 뭐 어마어마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정보는 지금 뭐 무궁무진하게 제공이 되는 겁니다. 아니 연집 기중은 자기가 해야만 하는 겁니다.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정보 속에서 자기가 과불급이 없는 삶을 자기가 살아나가야 합니다. 다른 모든 학문이 사실인식이고 객관세계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거라고 한다면 유학이 추구하는 학문의 세계는 자기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유학을 다른 말로 무슨 말이라 네 글자로 뭐라 하죠? 뭐라 하죠? 바로 이런 학문을 바로 유학을 그래서 위기지학이다. 자기를 위한 학문이다. 자기의 삶을 완성하는 학문이다. 자기의 인격을 완성하는 학문이다. 다른 모든 학문은 대상과 관련되어 있는데 바로 유학은 자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학문은 우리가 공부하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인간의 자기 완성은 죽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바로 자기를 위한다는 것은 바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연집골중을 실천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아직 이해하실 만하죠. 네. 뭐 요 장면에서 한 질문 혹시 누가 해주시면 뭐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던 질문. 다 아시는 걸로 생각하면 돼요. 다 이해되신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텍스트 제가 안 보고 합니다. 텍스트 안 보고. 결국 대학 중용도 이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출발점을 알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혹시 뭐 하여튼 그 질문을 한번 던질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도심과 인심을 판단 못하는 자신, 그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그걸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도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이제 인심과 도심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맞는 말씀이죠. 이것이 인심인지 이것이 도심인지 판단한다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인심, 도심 판단하기 이전에 현대에 와서 더 어려운 것이 마음에 대한 느낌을 가지기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마음이라는 말을 우리는 뭐 하루에도 수없이 할 건데 마음이 뭔지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마음이 뭔지. 몸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이니까 아는데
마음은 안 보인다. 마음은 안 보인다. 혹시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분 있으신가요?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 행동을 보면 알지. 네? 행동을 보면 알지. 아,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남의 마음은 아는데 자기 마음을 아는 게 더 힘들거든요. 남의 행동하는 거 보면, 아, 저 사람 마음이 삐뚤어졌나 보다, 마음이 어떤가 보다 하는데, 중요한 거는, 윤리 결정은 자기의 결정인데, 자기 중을 잡는 건데, 자기 마음을 잡아야 되잖아요. 자기 마음을 어떻게 아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질문 하시는 겁니다. 바로 유학의 문제의식은 인지 결중, 가불도 다 마음과 관련된 얘기인데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 마음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문제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겠지. 그냥 불교는 뭐 거의 전 철학을 다 마음에다 그냥 이렇게 헌신을 하다시피 하고 있고, 유학에서도 이제 마음을 대단히 중시하는데 마음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선인들이 마음 잡기 위해서 한 공부가 뭐죠? 승리학. 예, 우리 그 일도 선생님께서 마음 잡기 위해서 뭐 하라고 했죠? 성리학자들이 마음 잡기 위해서 하는 공부. 중용 한 글자. 마음 잡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경자입니다. 그렇지? 불교는 뭐 우리가 뭐 참선이라든지 뭐 정자라든지 뭐 이래가지고 현대 서양 사람들도 불교의 서양법을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사람 굉장히 숫자 많습니다. 유학에서도 마음 잡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해서 그야말로 성리학 이후에 가장 중요시한 글자가 경자입니다. 한데 유학의 경자를 유학자들 중에도 그렇게 열심히 실천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더구나 외국에서 뭐 유학이 경자가 좋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배우려고 하고 이런 사람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고 감각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대사가 되지도 않고 하니까 마음을 잡아야지만 이 마음이 인심인지 도심인지 알 텐데 이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 경을 하라. 아니 경을 하라 해도 잘 모르겠죠. 그죠? 경을 하라. 뭐 존경하라. 남을 존경하라. 모든 생명들을 존경하라. 뭐 존잘 그 앞에 많이 붙는 경우가 많고 이 경자를 이제 설명하는데 옛날 분들이라면 우리가 이투쌤 경우도 이제 경자를 되게 네 가지로 설명해요.
이 마음은 이제 안 보이고 안 잡히니까 몸으로 설명을 합니다. 몸으로. 몸을 정돈하고 가지런하고 엄숙하게 가지라. 몸을 정리하고 가지런하고 엄숙한 자세로 유지하라. 그러면은 마음이 외부로 도망가지 않고 밖으로 달아나지 않고 오래도록 안에 머물게 되면 마음이 뭔지를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이제 정제 엄숙이다 이걸 강조를 합니다. 정제 엄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지? 일단 외모를 하여튼 뭐 정돈되고 또 가지런하고 엄숙하게 하면은 뭔가 하여튼 마음하고 가까워집니다. 마음하고 가까워. 그 다음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이 이제 주일 무적이다. 마음이 하나됨을 주로 해서 적자는 갈적자입니다. 마음이 이리저리 흐트러져 가지 않도록 해라. 마음이 하나 되도록 해서 마음이 이리저리 달아나지 않도록 해라. 정제 엄숙이 한참 공부하다 보면 이제 주일 무적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에 도달할 수 있다. 마음이 하나로 통일돼 가지고 마음이 바깥으로 막 달아나지 않도록 해라. 거기까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이제 앞에 거 좀 지웁니다. 요즘 뭐가지만 뇌과학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참 과학이 정말 현대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겁니다. 뭐 뇌세포 숫자가 뭐 1000억 개가 된다 그러고 또 뇌세포 하나하나는 또 그야말로 다른 것과 연결되는 연결 통로, 연결 장치가 하나하나가 한 1000여 개 있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뇌세포만 해도 뭐 어떤 뭐 몇 조 개로 막 얘기하고 이럽니다. 참 사람이라는 게 오묘한 게 인간이 어떤 걸 생각한다는 거, 의식이 활동하는 거, 이 어마어마한 구조가 활동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구조가 활동하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의 숫자와 밤하늘에 보이는 별의 숫자와는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외부 세계도 어마어마하게 다양하지만은 우리 내면 세계도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건전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내부 세계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때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유학에서 옛날에 수양을 그렇게 중시하고 한 것이 공연한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것을 정경숙 주일무득을 하면 뭔가 마음이라고 하는 게 하여튼 저렇게 되는데 뭐 뇌세포 숫자로 치면 뭐 1000억 개, 그 네트워크가 치면은 뭐 몇 조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옛날 분들이 마음을 얘기할 때 늘 하는 얘기가 마음을 그리라면 어떻게 그릴까요? 서양에서의 진리는, 대상적인 진리는 근대에 와서는 수학 공식으로 표시되지 않으면 진리가 되지 못해요. 수학 공식으로 나타내가지고 몇 개가 어떻게 되고 어떤 관계가 몇 개가 이렇게 하여튼 수학 공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마음은 그리라 하면은 동양인들은 뭐 마음 그리라고 하면 저렇게 하나의 원어로 그렇습니다. 불교나 유학이나 뭐 노장사상이나 마음을 표시하려면 저렇게 하나의 원어로 그랬을 겁니다. 제일 통일적입니다. 우리가 뇌세포는 뭐 1000억 개 그래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일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 바로 주일무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로 돼가지고 뭐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내면의 마음이 하나로 딱 자리 잡으면은 이 공부가 상당한 단계 올라갑니다. 그 다음 이제 저 세 번째 설명할 때 기심, 수렴, 불용, 일물 그 마음을 수렴해가지고 한 물건도 용납하지 않는다. 마음이 하나로 되고 마음이 수렴되었는데 그 마음 속에 한 물건도 없다. 그 얘기는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걸 한 글자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은 텅 비어야 됩니다. 텅 비어야 마음이다. 아니, 마음 텅 비어야 돼. 마음이 텅 비는 거 느끼는 단계에 되면 마음 공부 상당히 깊어진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단계가 상성성이다. 성자는 깨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항상 깨어있다. 마음이 항상 깨어있는 상태여야 한다. 아마 마음을 잡는 방법을 경을 얘기하고 경을 얘기했죠. 네 가지를 뭐 우리가 성리학자는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잡아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상성성 정도까지 가면은 뭐 아마 유정일 공부가 아마 어렵지 않을 테고, 유정일 공부가 어렵지 않으면은 아마 윤집 기증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제 그 유학의 문제는 대상을 어떻게 하여튼 뭐 인식하느냐, 이런 문제를 출발점에서 공부를 하지 않고 사태와 만나가지고 이 사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여튼 과불급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이 포인트를 맞추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마음의 문제와 연결되고, 마음의 문제와 연결돼서 경의 문제를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경의 어떤 마음을 tum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저렇게 잡아나가는, 그러니까 대상 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의 경우에는 진리가 대상에 있다고 보는 거죠. 대상에 있는 진리는 법칙으로 있는 것이고, 바로 유학의 경우는 진리가 마음에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마음에 있는 공부,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마음을 저런 잡는 공부, 경의 공부를 통해서 마음을 밝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밝혀나가면서 우리가 마음과 사태가 만나면서, 마음과 사태가 만나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삶을 이제 중의 삶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고자 하는 게 유학입니다. 자, 일단 여기가 조금 쉬었다가, 네, 잠시 쉬었다가 조금. 네, 좀 쉬셨습니까? 네. 윤집 걸중과 이제 경을 좀 이해하고 나면은, 그 다음 유학이 조금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연 중에서 우리가 한은당 김경필 선생하고, 일도 동영상 선생을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두 분이 친하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도학의 문을 여셨는데, 한당 선생은 뭐 소학동제다, 소학을 뭐 하여튼 늘 몸에 지니고 다녔다, 소학의 실천을 가장 힘써졌다 하는데, 그 일도 선생에 대해서는 보면은 뭐 그야말로 그 20대가 되기 전에 이관의라는 분에게 대학가 중용을 배웠다. 그리고 또 뭐 일도 선생께서 대학 중용의 줄을 또 붙여놓으셨는데 거기서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해서 아마 일도 선생의 학문을 그 칭송하고 할 때는 언제나 대학 중용이 들어갑니다. 바로 이제 그러면 이 대학 중용이 뭐냐, 대학 중용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한 그 윤집걸중과 경, 이 두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면 또 이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대학은 뭐 아마 많이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대학이 3강령 8.5 해가지고 대학은 3강령과 8.5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강령 아시죠? 대학 지도는 제일 명덕하며
그렇게 이제 대학 지도는 제 명덕하며 앞에 명덕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으며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으며 그 다음에 이제 원문은 친민이라고 나오는데 그 성리학자는 신자가 좋다, 신민이 좋다,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 있으며 그래서 지선의 머무름에 있다, 지선의 머무름에 있다 얘기를 합니다. 바로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밝은 덕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밝은 덕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냥 욕망의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밝은 덕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밝은 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밝은 덕은 앞에서 얘기한 거라면은 바로 도심의 영역이겠죠. 인간에게 도심이 있다는 얘기, 인간에게 밝은 덕이 있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자신에게 있는 밝은 덕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 이제 신민은 이거는 이제 밝은 덕을 밝히는 것은 자기의 밝은 덕을 밝히는 것이고, 신민은 나만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아니죠. 모든 인간이 밝은 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모든 인간이 밝은 덕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의 밝은 덕을 밝혔으면은 거기에 미루어서 다른 분들도 밝은 덕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신민의 문제입니다. 바로 결국 신민의 문제도 나의 것이 아닐진정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는 밝은 덕을 밝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밝은 덕을 밝히고 나면은 내면에 있는 밝은 덕만 밝히는 것이 유학의 목표가 아니죠. 유학은 잘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유학은 수양만이 목표가 아니에요. 꿈의 목표는 인간답게 잘 사는 겁니다. 바로 지극한 선, 지극한 선이 뭐냐? 내면에 있는 밝은 덕이 실현된 상태가 지극한 선인 겁니다. 바로 윤직걸중이라고 할 때 바로 윤직걸중,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지선인 겁니다. 바로 윤직기중, 중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공간 속에서 우리가 사람 시간, 공간 속에 살아가는 거죠. 시간, 공간 속에서 항상 새로운 상황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는 간에 그 상황 속에서 종합 판단을 해가지고 종합 판단의 결과 실천으로 옮기면서 과불급이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바로 이제 지어지세라고 하면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라고 하는 것은 거기 머물러가지고 항상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항상 지선한 삶을 사는 데가 있다. 이것이 바로 대학이에요. 바로 앞에 나온 연직 기준과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바로 연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공자의 가르침을 거쳐서 공자의 제자인 정삼, 공자의 가르침인 정삼에 와서 바로 삼강령 8.5로 정착이 된 겁니다. 바로 삼강령만 가지고도 우리가 연직 기준을 설명하긴 했는데 거기다가 8.5를 붙여놨습니다. 8.5를 한번 써볼까요?
저게 바로 이제 8.5기라는 겁니다. 오른쪽에서 붙으면 용명명덕을 천하자는 천하의 밝은 덕을 밝히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평천하라고 하는 걸 갖다 결국 명덕을 천하에 펼치는 게 평천하라고 합니다. 바로 명덕을 천하에 밝히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자기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면 먼저 집안을, 요 치가 아니라 제자를 쓴 거죠. 집안을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를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집안을 가지런하게 하고, 집안을 가지런하게 하려면은 자기 몸을 다스려야 한다 해서 7이신부터는 바로 자기 몸을 닦는 문제로 갑니다.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신민에 해당하고, 요거는 결국 수기에 속합니다. 그지? 결국 자기를 따르는 문제와 그 사회를 또 이제 다스리는 문제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민을 하려면은 또는 국가 사회를 이제 다스리려면은 수신을 해야 되는데, 수신을 하려면은 자기 몸을 다스리려면 먼저 자기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한다. 자기 마음을 바르게 해야 된다. 자기 마음을 바르게 하려면은 마음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의라고 하는 자기 생각, 자기 생각, 마음이 바른 데는 자기 생각을 진실되게 해야 한다. 자기 생각을 진실되게 해야 된다. 자기 생각을 진실되게 하려면 먼저 그 알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데, 현대 와가지고 유학이 어디서 막히냐 하면 여기서 꽉 막혀있어. 마지막 두 절에서 해석이 그냥 혼동이 일어나고 주제학과 양면이 나누어지고, 그걸 지금 유학이 혼돈 상태에 있습니다. 그 혼동에 와중에 빠져가지고 저도 한 40년 동안 헤맸습니다. 결국 윤집거주를 얘기하면서 나왔는데, 이게 여기 와서 왜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선칙이지 자기 알을
먼저 이루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 결정에 맞춰서 생각하면 저게 뭔 얘기입니까? 현재 규칙에 맞춰서 하면은 뭐죠? 정입니다. 유정. 유정입니다. 바로 선체 기지라고 하는 것이 먼저 그 알을 이루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인심인지 이것인지 도심인지를 판단하는 그 암. 인심인지 도심인지를 판단하는 그 암을 딱 정밀하게 심화시켜야 된다. 이제. 그걸 알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 경물이니라. 경물에 오는 것은 사태와 부딪히는 겁니다. 사태에 나가는 겁니다. 사태에 나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선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인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인간에게는 명백이 있고 인간에게는 도심이 있어가지고 사태 속에서 생각을 하면은 어떤 것이 선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연마하지 않고 그 능력을 가꾸지 않는다. 바로 사태 속에서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살피면서 어떻게 하는 선인지를 인식을 깊게 해나가야 된다. 바로 사태 속에서 바로 선을 인식하려고 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면은 뭘 알게 되느냐? 명덕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명덕을 확실하게 알게 되고 도심을 확실하게 알게 되고 명덕과 도심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실천은 그만큼 쉬워집니다. 성리학에서 이 장면에서 성리학에서 또 많이 하는 얘기가 일두 정유창 선생께서는 채용의 학문을 하셨다. 이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채용의 학문을 하셨다. 채용을 학문을 하셨다. 이 채용의 학문이라는 게 성리학에서 아주 굉장히 키워드입니다. 굉장히 키워드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객관주의적으로 학문을 하다 보니까 어떤 객관 세계를 지배하는 절대 원리 이것을 밖에다 설정합니다. 바로 이 우주를 창조하고 우주를 지배하고 하는 절대적인 원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창조된 세계 바깥에 있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바로 그런 때 기초에서 기독교가 발달한 겁니다. 기독교는 이제 교회 탑이 높고 한가는 바로 세상 밖에 있는 하나님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려고 하는 겁니다. 한데 동아시아 사람들은 진리가 생명이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주를 지배하는 하늘은 우주에 가득 차 있지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내면에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우주를 창조한 그 원리가 인간의 내면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명덕이고 그것이 도심인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어떤 사태가 만나가지고 그런 도심, 명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 확인해서 거기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유학이 가르친 겁니다. 유학의 3강년 8종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중용에서는 달리 얘기를 했는가? 중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중용에 가면은 중용 내용이 많습니다. 바로 중용을 펼치면은 천명기위 성이요, 솔성기위 도요, 수도기위 교훈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천명, 하늘이 인간에게 명한 것, 그것을 인간의 본성이라고 한다. 하늘이 인간에게 명한 것을 그걸 인간의 본성이라고 한다. 솔성기위도 그 본성에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한다. 인간의 본성에 따르는 삶을 인간의 도라고 한다. 그 도를 닦는 것을 교육이라고 한다. 그 도에 따르는 가치를 교육이라고 한다. 결국 우리가 인간에게 있는 도심, 인간에게 있는 명덕, 인간에게 있는 천명, 을 표준으로 해서 삶을 닦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의 도구, 그 도를 닦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왜 그렇게 어렵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리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만 한 게 아닌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도심을 확인하고 명덕을 확인하고 천명을 확인하면서 스스로 닦아나가는 게 이제 어려운 문제인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마음의 그림을 그려봤듯이 이렇게 마음이 있으면은 마음은 왜 있을까요? 마음은 왜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 이토생께서 쓰신 글 중에 사라지고 없는 글 중에 제일 첫 번째 사라지고 없는 게 좀 나옵니다. 길게 나오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논이기, 이와 기를 논하다. 이것이 우리가 이토생 글의 첫 번째 나옵니다. 이와 기를 논하다. 바로 이제 성리학의 존재로는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이와 기로 이루어져 있다. 비물질적인 이와 물질적인 기와 함께 있으면서 이 둘의 오묘한 조화로에서 현상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이와 기에 오면 좋아요에서 이제 음과 양이 생기고, 이 오면 좋아요에서 오행이 생기고, 바로 이기와 음양과 오행이 있으면 생명세계가 탄생을 하게 되고, 생명세계가 탄생하면서 인간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이기론의 바로 존재론입니다. 이 이론에서 이기로부터 인간이 어떻게 생성되는가를 설명하는 게 그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이와 기의 조화에서 이제 인간이 생성이 되는데, 인간이 생성이 되면은 바로 이와 기가 함께 만나서 이루어지는 게 이게 뭘까요? 이게 마음이다. 이게 마음이에요. 바로 마음이 있으면은 또한 이런 인간의 마음을 둘러서 육체가 형성되는 겁니다. 인간의 육체가 형성되는 겁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몸과 마음, 이와 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조화롭게 조절해 나가면서 사느냐, 이것이 유학의 과제고 성리학의 과제인 겁니다. 바로 이와 기가 있어 마음이 됐기 때문에, 마음은 기운으로 또 꽉 차 있지만은, 기운은 흐리기도 하고 탁하기도 하지만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고요하게 한 상태, 마음이 외모로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은 마음에 있는 천리가 점점 더 밝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로 우리가 선이 뭔지 아는 거는, 사실 우리 사태와 만나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마음속에 이와 기가 섞여 있으면은 마음속에 있는 이를 닦아가는 것이 선을 밝히는 공부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궁리고, 바로 성리학의 궁리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과학을 배워가지고 성리학 궁리만 나오면 외모를 연구하는 건 줄 알아요. 그 성리학을 할 수가 없어요. 성리학 외모를 받아들여서 우리 속에 있는 일을 어떻게 실현하냐 하는 게 성리학의 과제입니다. 바로 궁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내면에 있는 리의 시스템을 온전하게 하는 과정이 궁리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우리가 그 일도생의 대학 용가, 바로 윤직 기중, 이것이 바로 연결되는 것이 일도선생의 경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최측에 우리 이제 시간이 관계가 있다고 해서 여기서 건배치도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